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그 자리에 몇 달째 그대로 있는데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아니면 분명히 쓸 것 같아서 대용량으로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물건들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만족을 소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선택이 아니라 거의 목적이나 의무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마다 39,000톤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칠레는 해마다 약 6만 톤에 이르는 헌옷을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의 의류 수입국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꼭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치나 과소비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여자친구들뿐만 아니라 남자 동기들도 파인다이닝이니 명품, 가방, 신발, 옷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한 끼에 10만 원 넘게 하는 오마카세는 기본이고요. 어떤 친구는 한 달에 쇼핑으로 카드값이 7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좀 양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진 딱히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다 사고 걸치고 다니니까 나도 저 정도는 걸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 보면은 폴로나 꼼데가르송, 메종 키츠네, 아미, 아페세 이런 거 티셔츠나 가디건 많이 걸치고 다니는데 그게 거의 직장인 유니폼 같이 보일 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옷은 모르겠는데 티셔츠 하나에다가 하트나 여우 그림 박아놓고 10만 원 더 내는 거를 저는 좀 이젠 굳이 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명품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일단 20대 초반 때부터 여자친구들이 모이면 명품 얘기가 꼭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딱히 관심이 없는데도 괜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명품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명품을 사고 싶은 이유가 뭔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걸 사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뭔가 좀 등 떠밀리듯이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좀 사고 나서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 말 그대로 잘 만든 물건이니까 그렇겠죠? 품질이 너무 좋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디자인하고 무엇보다도 브랜드의 철학과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투자 가치도 무시할 수 없죠. 명품은 사도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혼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걸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명품이 결국엔 지위의 상징 혹은 본인을 포장하는 포장지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용적인 것만 따지면 5만원짜리 가방도 엄청 튼튼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명품을 사게 되는 심리에는 나 이런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이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물건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물건을 모시고 살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돈을 쓰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소비는 조금 나에게 해로운 소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주의는 정서적 공허감을 먹고 번성한다. 허하거나 자기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런 상태를 외적인 것으로 돌리려는 힘은 매우 유혹적이며 나는 그 미끼를 물 완벽한 낚싯감이었다. 나는 젊고 확신이 없었으며 욕망은 내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으니까. 가장 먼저 화장품 얘기를 해볼게요. 뭘 그렇게 치덕치덕 발라야 될까요? 진짜 그 많은 화장품이 다 필요할까요? 미용 산업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주입시키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어른이의 고백이라는 영상에서 한국의 성형시장 규모가 세계의 25%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런 외모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거예요.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인 캐럴라인 랩 작가가 쓴 욕구들, 여성은 왜 원하는가? 라는 책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 문장이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술은 너무 밋밋해서 립스틱을 발라 색을 입혀줘야 해. 머리카락은 생기 없고 뭉쳐있어. 그리고 피부는 리바이탈라이징하고 하이드레이팅하고 스무딩하고 토닝하고 밸런싱하고 컨투어링하고 펌밍하고 플럼핑하고 데일리 디펜딩하고 샤인 컨트롤링하고 타이니 라인 미니마이징하고 안티에이징하고 안티옥시다이징하고 하기 치등만 빼고 다 해야 한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이 제일 웃겼거든요. 미용은 불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모에 대한,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이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매일 거울을 보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운명의 짝을 만나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청결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건 너무나도 찬성이거든요. 나를 가꾸는 행위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이게 과할 때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비하는 인간의 공허함이란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작가는 오늘날의 인간이 완전히 소비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소비하는 인간이란 모든 것을 소비품으로 만드는 인간이라고 해요. 불안해지는 인간은 소비한다. 하지만 유혹당해 소비하는 인간은 불안해진다. 불안할수록 그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그는 더 불안해진다. 딱 떠오르는 브랜드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이키를 신으면 이런 사람, 룰루레몬을 입으면 저런 사람, 아이폰을 쓰는 사람, 삼성폰을 쓰는 사람, 맥북이 스타벅스 입장권이라는 이상한 말도 생겼잖아요. 어떤 물건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입혀지는 거죠. 기업들이 브랜딩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고객이 이 상품의 질이나 디자인,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걸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랭킹을 매겨서 발표하기도 해요.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브랜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걸 소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브랜딩의 효과입니다. 저도 이 브랜드의 힘과 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그 정도가 항상 심한 게 문제겠죠. 꼭 그 옷을 입어야만, 그 머플러를 둘러야만, 그 차를 몰아야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주객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 사고 싶어 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이걸 사서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할 거야 인지는 전혀 다르니까요. 대학생 때 친구랑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돈 안 내고 즐길 수 있는 거 찾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돈을 안 내면 즐길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진다고 느꼈거든요. 뭐 카페를 간다든지 노래방, 사격장, 스크린 야구, PC방, 놀이공원 그렇게 친구랑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도 다 돈을 내야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느꼈었어요.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한강 가서 강가에 앉아서 대화하기, 등산하기, 같이 자전거 타기, 피크닉 하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음식을 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돈이 들겠지만 대부분 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고가의 외식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를 가거나 고가의 패션 브랜드를 입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걸 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들 안에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 심리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가계, 기업, 시장,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 기업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가계가 소득을 얻어서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한 순환이죠. 그래서 기업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인 일인 거죠. 19세기에는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면 비도덕적이라고 여겼대요. 근데 20세기에는 돈이 없다고 해도 물건을 사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려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과도한 광고로 소비를 부추기다 못해 세뇌시키는 거죠. 제가 20대의 우울 영상을 찍었을 때 소셜미디어가 우울감을 자극한다고 말하면서 공포 마케팅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이 책에서 중세에는 인간의 구원과 완성이 목표였다면 산업시대에는 물건의 최대 생산과 최대 소비가 목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당연히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분별력 있게 쓸 수는 있겠죠. 혹시나 돈을 안 쓰고 사는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주의와 문명사회의 환멸을 느낀 저자가 진짜로 1845년에서 1847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무력과 사회와의 연을 끊고 월든이라는 한 호숫가에 살면서 혼자 자급자족하는 삶을 기록한 수필집입니다. 명작이고 고전이에요. 어쨌든 소비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름의 해결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내 방식대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은 과도한 소비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생활 방식인데요. 물질적으로 적은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계를 줄여서 생활을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마리콘도 방법이라는 청소법이 유행한 이후로 더 주목받게 됐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이 바뀐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관련된 컨텐츠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을 선택한 사람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결국에는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삶의 질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제안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앞에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과소비가 크게는 환경 문제로까지 전염되기 때문에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미니멀리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플라스틱 팩을 사기보다는 텀블러를 이용하고 비닐봉지를 사지 않고 에코백을 재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씩 쓰레기를 줄여가는 운동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제가 예전에 우울이랑 불안과 관련된 영상에서 도움이 됐던 행동들 중에 뭔가를 만드는 행동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리를 하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삶의 소비자에서 주체자로 전환시켜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은 생산적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활동적 인간, 생산적 인간은 흔히 말하는 분주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활동적인 사람, 활동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 세상과의 관계 맺음과 연결이 내면의 필연성인 사람이다. 그는 삶의 과정에서 쉼없이 변하고 모든 행위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며 정반대로 모든 행위가 동시에 그의 인성 변화다. 마르크스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서 소비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돈 쓰는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에 분별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소비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